네, 오늘 주제는 파킨슨 병에 대한 거고요. 여러분들 파킨슨에 대해서 많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새 하도 미디어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어르신분들은 각자 이렇게 서로 건강 관련된 유튜브를 서로 주고받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보면.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떤 것들이 또 차이점이 있고 또 알아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유명한 병에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파킨슨도 역시 영국의 제임스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이 병을 처음 책에다가 기술을 했습니다. 그게 벌써 이제 200년이 좀 넘었어요. 1817년에 이 병에 대해서 어떤 책에다가 처음 기술을 하게 되었고 우리가 알게 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네, 파킨슨은 뇌의 퇴행성 질환이에요. 퇴행성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나빠진다는 얘기겠죠.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3대 노인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3대 노인 질환은 치매, 뇌졸중, 파킨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3대 노인 질환 중에서 어쨌든 파킨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에서 많은 비율은 아니에요. 1에서 2% 정도니까 흔하게 들었던 거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자주 흔하게 생기는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병률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진단하고 보면 10명 중에 7명은 거의 70대, 80대 어르신분들이 많습니다. 파킨슨은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보시면 이거는 뇌의 한 일부분인데요. 뇌 중간에 있는 중뇌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도파민 세포가 만들어져서 모여져 있는 흑색질이 있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파킨슨 환자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색깔이 좀 달라져 있죠. 네, 도파민을 만들고 저장하는 이곳이 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정상인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킨슨은 그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파민. 뭐 요새 ADHD라고 하는 그런 데에서도 도파민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가 점점 없어지고 파괴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가 왜 자꾸 없어지는가? 그 이유가 있을까요? 유전인가? 이게? 아니면 뭐 외상? 그 무하마드 알리 아시죠? 옛날에 전설의 유명한 복서. 그분이 파킨슨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머리를 많이 맞아서 생겼나? 아니면 세포 독성? 근데 다 정답이 아니에요. 현재 왜 이런 도파민 세포가 자꾸 없어지는가에 대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대부분의 파킨슨은 원인을 모르는 파킨슨이에요. 이거를 좀 어려운 한자말로 특발성 파킨슨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이 특발성 파킨슨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파킨슨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만 사실 알고 있고 흔하게 보지 않는 질환이기 때문에 특발성 파킨슨 말고 다른 파킨슨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렇게 아실 필요는 없고 오늘은 흔하게 얘기하는 이런 원인을 모르는 특발성 파킨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증상이 있는데 여기 할아버지 보이시죠? 네, 일단 등이 이렇게 구부러지고 떨리고 걸음걸이 문제가 생기고 네, 얼굴도 좀 무표정해지죠. 그래서 이 4대 운동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완만, 느려진다 그러죠. 그 다음에 떨림, 경직, 보행 이상의 장애가 옵니다. 하나씩 보시면 사실 이 운동 완만, 서동증이 사실 가장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예요. 떨리면 파킨슨 보통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떨리는 것보다 사실 서동증, 운동이 느려지는 게 제일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운동 완만은 몸의 동작이 느려지고 운동의 진폭이 작아져요. 이거를 이제 진료실에서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은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빨리빨리 확확 돌려보세요. 이렇게 해요. 이걸 한 20초 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파킨슨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점점 느려지고 이 보폭이 이게 좀 폭이 작아져요. 그다음에 요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잘 해요. 그죠? 근데 파킨슨 있으신 분들은
몇 초가 지나면은 이게 점점 좀 좁아지면서 느려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료실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감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환자분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손이 어두네요. 그래서 양치질을 사실 꼼꼼하게 이렇게 섬세하게 해야 되잖아요. 양치질이 잘 안 된다 그래요. 마비가 없는데. 그리고 글씨 쓰기가 안 되고 단추 잠그는 거 이런 섬세한 동작들이 뭔가 어둔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서동증의 연장선상으로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또 얼굴 표정이 없어져요. 이거를 가면 얼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분이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얼굴이 굉장히 무서워졌어요. 무표정으로. 네. 그래서 가면형 얼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많이 알고 계시는 이 떨림. 이 떨림은 그냥 흔한 떨림이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환자분은 잘 몰라요. 내가 떠는지. 이게 안정시 떨림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TV 보고 넋놓고 있을 때 떠는 거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옆에 사람이 알아요. 왜 이렇게 손을 떨어? 그러면 내가 하면서 보면 안 떨어요. 자기가 딱 인지를 하면 안 떨어. 근데 넋놓고 있을 때 떨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이거를 안정시 떨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초기에 환자의 한 70%에서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은 30%는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30% 환자는 떨리는 증상이 처음에 없어요. 네, 그래서 떨림은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초기에는 한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떨림의 어떤 되게 감별 포인트인데 처음부터 물론 떠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주 특징적인 파킨슨에서는 손이면 손, 다리면 다리 한쪽에서 시작이 돼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경축 뻣뻣해지는 거. 그러니까 쇠파이프를 이렇게 구부릴 때 약간 턱턱 걸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서동증처럼 거의 모든 환자들한테서 관찰이 됩니다.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해서 나타나는 증상인 거고 사실 이것도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의사가 진찰을 했을 때 이렇게 팔을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해보면 이게 턱턱 걸리는 느낌이 나요. 이건 의사가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팔을 이렇게 의사가 돌렸을 때 진찰을 할 때 여기 이것도 막 뻑뻑뻑뻑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찰상에서 의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세에 보행 이상이 오게 되는데 아까 그 그림의 할아버지처럼 등이 이렇게 구부정하게 되고 팔꿈치와 무릎이 이렇게 약간 굽어져요. 네, 그러면서 종종 걸음을 걷죠. 보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명한 증상이 팔을 안 흔들어요. 팔을 옆에 붙이고 걸어요. 진료실에 파킨슨인 때문에 오지 않으셨어도 이제 신경과 선생님들은 문 열고 들어와서 의자에 앉는 것만 봐도 아, 이분이 파킨슨이네? 아니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걸음걸이가 종종 걸음도 있는데 가속 보행이라고 해서 이런 보행의 이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런 파킨슨의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이게 요새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뜨는데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파킨슨 진단 10년 아니면은 최소 3년 전부터 전조 증상이 생긴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파킨슨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증상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 자고 있죠? 근데 이 사람 꿈을 꾸고 있어요. 막 격투기를 하는데 막 팔을 허공에 두고 다리도 차고 막 고함을 치고 있어요. 이거는 문제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렘수면이 뭐냐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꿈을 깊이 꾸면서 깊이 자는 상태. 우리가 꿈을 꿀 때 그 꿈의 행동을 다 따라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렘수면 꿈을 꿀 때는 몸을 가만히 있어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깊은 수면을 해서 꿈을 꿀 때는 몸이 마비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정상인데 이 렘수면 행동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그 꿈의 행동을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이 그 수면 파트너가 굉장히 고통스럽죠.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막 옆에 있다가 막 팔 날라오고 막 맞고 실제로 골절이 돼서 오기도 해요. 눈 막 멍들고 또 같이 못 자죠. 이런 증상들이 40대, 50대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요거는 좀 문제되는 증상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후각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요. 냄새를 아예 못 맡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별을 좀 잘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변비도 심해지고 이유 없이 그래서 이런 렘수면 행동장애, 후각 기능 저하, 변비 요 세 가지가 좀 전조 증상으로
진단받기 한 몇 년 전부터 있었더라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파킨슨 증상 없이 이런 증상만 있을 때 파킨슨 아니야? 이렇게 진단할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렘수면 행동장애 이렇게 너무 심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병원에 가서 한번 의사의 의견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치매가 옵니다. 파킨슨 환자의 40%에서 오는데 이거는 반드시 치매가 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인지는 유지가 되다가 아무래도 고령층에서 생기는 질환이다 보니까 치매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파킨슨 환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게 또 이런 변비 소변장애예요. 자주 소변을 보는 거예요. 봐도 시원치가 않고. 이게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일어서면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서 뭐 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사실은 운동 증상보다 더 이런 비운동 증상들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병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한쪽에만 생겨요. 2단계가 되면 양쪽이 다 나타나고 걷는 거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고 3단계가 되면 보행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4단계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막 몸이 뻣뻣해지고 떨리는 게 너무너무 심해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혼자 걸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 5단계가 오죠. 그럴 때는 휠체어나 침상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와상 상태가 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킨슨을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의 진찰이에요. 이게 80%예요. 대부분의 진단이 정확하게 CT 찍고 MRI 찍고 해서 진단을 하는데 파킨슨은 의사가 진찰을 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이제 미리 해요. 머릿속으로. 아, 이거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밀 검사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실에서 환자만 봐도 이러이러한 소견이 있으니까 이분은 파킨슨 가능성이 좀 있겠네 하고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파킨슨인 경우 경력 청취와 신경학적 검사, 아까 말씀드린 뭐 이거 해보세요, 팔 이렇게 흔들어 보고 여러 가지 진찰을 했을 때 그것만으로도 임상적인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을 맞춰보는 거예요. 정말 파킨슨이 맞는가? 혈액 검사. 이거는 모든 질환의 기본이에요. 그죠? 그래서 간 수치, 뭐 전해질, 갑상선 여러 가지 내과적인 베이스가 괜찮은지를 이제 확인을 하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었어. 그러면 그거를 치료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 특발성 파킨슨은 다 문제가 없겠죠. 그다음에 뇌 MRI는 마찬가지로 정상인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을 합니다. 비정상인 경우 뭐 뇌출혈, 뇌경색, 뇌출혈 와 있으면 뇌출혈 그거를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두증, 머리에 물 차는 병이에요. 이 머리에 물 차는 병도 마치 파킨슨인 것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파킨슨인 줄 알았는데 찍었더니 머리에 물이 찼어. 그럼 그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파킨슨 환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수두증이 있는지 아니면 봤더니 암이야. 그러면 이제 암 때문에 생긴 여러 증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MRI를 찍어서 과연 이게 MRI가 정상인 게 맞는지 특발성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또 오늘 다루지 않는 또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참 어려운 질환인데 이런 경우에는 MRI 이상 소견이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MRI까지 찍었어요. 그렇게 해서 진단을 끝내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이분은 뭔가 애매해. 파킨슨 같은데 좀 애매해. 초기야 너무. 이렇게 애매할 때 이제 도파민 펫 사진을 찍는데 요거는 기능이 아니라 어떤 기능을 보는 거예요. 구조적인 거는 아까 MRI에서 봤고 요거는 도파민의 기능을 보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거를 도파민 펫 영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상인 분들은 도파민이 만들어지는 이곳이 아주 잘 예쁘게 보여요. 근데 이제 파킨슨병 초기인데도 이렇게 여기서 보여지고 있어요. 좀 뭔가 부실하죠? 네, 오른쪽 왼쪽이 차이가 보여요. 도파민의 활동이 좀 좋지 않다. 그렇게 해서 좀 진단이 애매할 때 또 이런 해계학적 검사를 해서 또 진단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치료는 일단 첫 번째는 약물이에요. 퇴행성 질환이고 자꾸 이제 더 점점 나빠질 일밖에 없고 하지만 다행히 약물의 치료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적은 용량에서 시작을 해서 서서히 증량을 하는 것이 목표고, 이것을 뭐 끝까지 한정없이 증량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쨌든 운동 기능에 불편한 거를 도와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나 요 정도면은 그냥 견딜만 해요 하는 정도까지 약물을 서서히 증량을 합니다. 약물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복잡하고 한 가지만 쓸 수도 있고 두 가지, 세 가지를 병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레보도파라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쓰는 약이에요. 우리가 파킨슨이 아까 왜 생긴다 그랬죠? 도파민 얘기했었죠. 도파민이 자꾸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도파민 먹으면 돼요. 그 약이 레보도파예요. 가장 효과적이고 많이 사용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 아까 종종걸음 치면서 오셨던 분이 레보도파 먹고 일주일 만에 잘 걸어요. 그만큼 효과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도파민 비슷한 도파민 작용제가 있어요. 도파민은 아니지만 도파민이 작용하는 거기 수용체를 조금 자극시켜 주는 거야. 도파민 나오라고. 그래서 그런 도파민과 관련된 약물 두 가지가 있고, 또 도파민이 자꾸 분해돼서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억제시켜 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도파민이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약물이 한계가 결국에는 와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나면 다는 아니지만 절반 정도의 환자에게서 약발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2번만 먹으면 됐는데 3번 먹어야 되고, 어떤 분은 5번도 먹어요. 자기 직전에도 먹고 눈 뜨자마자 먹고.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예, 약물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당연해요. 왜냐면 도파민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후기 운동 합병증이라 그래서 처음에 없던 몸을 막 비비 꼰다든지 몸을 막 꼬물꼬물 댄다든지 뭐 이런 이상한 운동 모습을 보이는 후기 합병증의 모습도 우리가 관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의 효과가 이제 약발이 떨어지고 약이 더 안 돼. 그랬을 때 또 해볼 수 있는 게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뇌 심부 자극술이라 그래서 여기 머리에 전극을 심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막 열어서 뭐 어떻게 그런 대단한 그런 건 아니고, 환자를 살짝 마취한 다음에 여기 전극을 머리 안에 심어서 요런 심장 뭐 자극기처럼 발생기를 여기다가 전극을 해가지고 연결한 다음에 그 도파민을 좀 자극하게끔 하는 그런 수술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약물을 끊을 수는 없어요. 약물을 다 끊을 수는 없어요. 그냥 약물의 종류와 약물의 개수 이런 것들을 줄이면서 조금 더 좀 몸의 기능을 좋아지게 도와주는 정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약을 잘 먹었어요. 수술도 해봤어요. 또 중요한 거는 치료 중에서 운동. 뭐 이거는 치료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운동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데이터와 논문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뇌 도파민 세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파킨슨병의 진행 경과를 늦춰준다. 이거는 뭐 입증이 된 사실이에요. 아니 뭐 그거 운동한다고 뭐 되겠어?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고, 그러면 어떤 운동이 좋은가? 걷는 거 좋습니다. 또 수영, 체조, 또 태극권, 요가, 실내 자전거, 아쿠아로빅 이런 것들. 근데 이제 혼자서 걷거나 움직이는 게 좀 어려운 단계가 오죠. 그때는 누워서라도 끝까지 보조기 같은 거 하고 보호자랑 동반하면서 어떻게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규칙적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네, 정말 힘든 일이죠. 우리 건강한 성인들도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파킨슨 환자는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파킨슨 관련된 합병증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제가 피부로 와닿는 2가지가 있는데, 낙상. 이거는 낙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걸음걸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쪼작쪼작 걷다가 걸음이 빨라지다가 이러면서 앞으로 꽈닥 넘어져요. 그래서 파킨슨 환자분들이 처음에 진단받기 전에 정형외과에 그렇게 많이 가 있어요. 부러지고 막 다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한 6개월 지나면 또 넘어져, 이유 없이. 정형외과에 굉장히 환자분들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낙상을 가장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뻣뻣해지는 게 결국에는 삼킨 곤란으로까지 연장이 돼서 나중에 진행을 하면 80%까지도 환자들이 잘 못 삼켜요. 먹고는 싶은데 목에서 안 넘어가는 거죠. 이게 문제는 폐렴이 생긴다는 거예요. 본인은 열심히 삼켰는데
그게 효과적으로 식도로 안 넘어가고 기관지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파킨슨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